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이슈를 빠르고 재밌게 커미콤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27년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초월한다는 보고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08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일본은 국내 총생산 GDP 7% 줄어들었지만 한국은 4%가 늘었다. 또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본의 GDP는 3% 떨어진 반면 한국은 3% 올랐다. 위기의 영향을 덜 받는 나라일수록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미국의 일본 경제 전문가가 일본이 한국을 배워 신속히 개혁에 나서야만 미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 내용입니다. 미국 민간 싱크탱크 카네기 카운슬의 리처드 카츠 시니어 펠로우는 7일 일본 유력 경제주간지 도요 케이자의 일본 경제가 한국에 뒤처지게 된 납득할 수 있는 이유라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그는 일본 경제연구센터가 2027년 한국과 대만의 1인당 명목 국내 총생산 GDP에서 일본을 초월할 것이라고 예측해 화제가 됐지만 국제통화기금 IMF의 통계로는 이미 한국은 2018년, 대만은 2009년에 일본을 제쳤다고 현상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026년이면 한국은 일본보다 1인당 GDP가 12% 더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한일 경제의 역전이 발생한 주된 배경에 임금이 자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성장의 열매를 노동자에게 주었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일본은 노동자 실질임금이 제자리 걸음을 했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2배로 올랐다. 현재 한국 노동자들이 일본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이유다 라고 했는데요. 일본은 노동 생산성에서도 한국에 추월당할 처지에 있습니다. 일본의 단위 노동 생산성은 1995년 미국의 71%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63%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1970년 미국의 10%에 불과했던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2020년 58%까지 따라왔습니다. 카츠는 곧 한국이 노동 생산성에서 일본을 앞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는 한국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일본과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그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효율적인 부문과 비효율적인 부문의 격차가 크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크다. 노동력의 3분의 1 이상이 저임금 비정규직이다. 2019년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한 비중이 무려 20%에 달했을 만큼 불균형도 심하다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카츠는 한국은 이러한 구조적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일본은 한국의 이러한 점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금 격차로 말하자면 한국이 일본보다 사정이 더 나쁘지만 한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한국은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높여 현재 중앙값이 62%에 이르는데 이는 OECD 3위 수준이다. 일본은 45%에 불과하다고 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임금 상승으로 한국의 국내 수요 기반이 탄탄해진 것이 글로벌 위기에 대한 내성을 일본보다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08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일본의 GDP는 7% 줄어들었지만 한국은 외려 4% 늘어난 것. 2020에서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 일본의 GDP는 3% 떨어졌지만 한국은 3% 상승한 것 등이 이를 입증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내용의 일본 네티즌들은 현실을 부정하면서도 절망과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에 지는 것은 이미 좋다. 한국보다 가난해진다는 것은 무슨 일인가? 누구 때문인가? 라는 글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보시겠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된 건 정치 때문이야. 즉, 아베 때문이지. 일본이 노조를 수십 년에 걸쳐 쇠퇴시킨 것은 훌륭하다 정말. 도대체 누구 짓이야? 하지만 반도체는 일본에 소재, 장치, 특허가 없으면 절대 만들 수 없는 것을 모르는 거야? 한국은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으로 특히 젊은 층이 심하기 때문에 이자를 정부가 대신하는 제도라든지 도입한다고 해서 뭔가 굉장하다고 생각했어. 거짓말하지 마. 한국은 세계 최악의 채무국이라고. 이제 한국은 무기 수출로 세계 10위 이내에 있고 패전국 일본은 아무것도 수출할 수 없는 거냐고. 한국의 전차의 수출에서도 전투기의 수출에서도 완전 패배하고 있는 것이 일본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최신 구매력 평가 1인당 GDP는 한국이 32, 일본 36이야. 어떻게 된 거야? 하지만 한국은 빈부의 차이가 일본보다 극단적으로 크다고. 1인당 GDP, 그것이 한국의 풍요로움인 거야? 한국의 구매력 평가가 일본보다 높다면 앞으로 일본은 한국을 도와주면 안 돼. 한편 우리나라도 타이완의 1인당 국민소득을 추월당한다는 충격적인 발표도 있었는데요. 전경련은 타이완이 최근 5년간의 성장세를 지속하면 2025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을 추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환율 등의 영향으로 당장 올해 역전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타이완의 외환 보유액은 우리보다 많고 환율도 우리보다 안정되어 있습니다. 전경련은 타이완 경제의 급성장 비결을 첫째로 미중 경쟁으로 인해 타이완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미국 테크 기업과의 투자와 거래가 급증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TSMC 등 타이완 반도체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커진 것, 세 번째로는 차이 총통의 경제 우선 국정 운영 덕분에 라고 꼽았습니다. 특히 최근 미중 경쟁 구도에서 미국과 밀착하며 성장의 가속도가 붙는 분위기가 완연하다고 합니다. 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비교는 기분이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IMF 데이터상으로 한국은 최근 30년 동안 구매력 기준으로 타이완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았던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일본의 정체 상태를 곱씹으며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수출 주도형 경제로 성장을 지속하던 일본은 80년대 후반 이후 정체에 들어갔습니다. 반도체나 가전제품 등 주력 수출품에서 경쟁력을 잃었는데요.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이 여전하긴 하지만 반도체나 가전 등에 비해 상징성이나 내실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일본은 거대한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 운영으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부동산과 함께 거품 경제가 붕괴되면서 모두 수포가 되었죠.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지출은 백액이 무효였고 산더미 같은 정부 부채만 남겼습니다. 타이완 역시 우리 경제와 구조가 닮았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주도형 경제를 꾸리죠. 중국의 주변에서 중국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역할을 떠맡아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닮았습니다. 최근의 성장은 정부 정책의 성공으로 평가할 만한데요. 원래 중소기업 중심이던 타이완 경제는 정부 정책으로 체질을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의 하청기지로 성장한 타이완 경제는 2000년대 초반 한계를 노출하면서 1인당 명목 국민소득에서 우리나라의 추월을 당하고 맙니다. 재벌과 같은 큰 기업이 이끄는 한국 경제를 부러워했죠. 이후 반도체 분야에 정부의 집중 투자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그 성과가 지금의 혁신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2020년 타이완 전체 수출의 3분의 1이 반도체일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파운드리의 TSMC를 비롯해 미디어텍, UMC, 폭스콘, HTC 등 대기업이 즐비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2027년 1인당 국민소득에서 일본을 제칠 수 있지만 그 전에 타이완에 추월당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의 일본과의 국민소득 비교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국민소득 변화의 장기 추세가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큰 흐름에서 찬찬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